안녕하세요. 민트입니다. 이번엔 김선주 작가님의 잔인한 승부라는 단편소설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작가님께 이메일을 드렸는데 한참이나 답장이 안 와서요. 언제 나오려나 매일 매시간 확인을 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허락을 받은 작품이라 얼마나 반갑고 좋던지요. 김선주 작가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단편 소설은요, 무릎을 탁 치면서 어떤 식으로든 웃게 만드는 작품이어서요, 더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작품은 1987년 우수 단편 소설 모음집에 실려 있는데요. 제목만 보면 뭔가 암담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뭔가에 딱 가로막히는 답답한 내용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막상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재미가 있으면서도 메시지가 들어있는 게 아주 기가 막힌 작품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서울대 박동규 교수님의 극찬을 받으셨다고도 하네요. 무엇보다도 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작가님에 대한 사항은 따로 설명란에 써놓겠습니다. 작품을 보고 나서는 작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지게 되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글을 썼을까, 어떻게 작가가 됐을까 등등 작가의 문학 세계가 많이 궁금하죠. 마침 작가님께서 그런 궁금증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글을 보내주셔서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나눌까 합니다. 모두는 소개할 수 없지만 이 작가님의 다른 작품을 읽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이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에서 발췌를 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새로운 작품을 한창 쓰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 잔인한 승부라는 단편 소설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들어보자고요. 김선주 작가님의 잔인한 승부 시작할게요.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야, 편내 꼬락서니하고는 내가 나서서 해결 안 된 일 봤어. 왜 무슨 그리도 내우 다 늙은 푼수에 60이 어때서 요즘 60은 청춘이라고. 우리가 어디 생때 쓰는 건가요? 이 영감, 이게 뭐요? 잔인한 승부 김선주. 행복아파트의 충효정은 이래저래 명물이었다. 팔각정에 걸맞은 고색 창연한 단청이 그랬고, 잘 다듬어진 정원을 거느리고 우뚝 선 3층의 우람한 규모가 또한 그랬다. 더욱이 충효정은 탄생 경위부터 요란했었다. 충효정신 앙양에 적극 호응하면서 이 건물을 국가에 헌납한다. 이런 대단한 신문 기사까지 달고 나왔으니 명물일 수밖에. 시공자인 A건설은 정부에서 불화받은 싸구려 땅에 최고급 맨션 아파트를 지어 팔았다. 자갈밭에서 캐낸 엄청난 노다지에 입이 벌어져 지은 충효정을 두고 그들은 그렇게 떠벌렸던 것이다. 아무리 선심 겸 선전용이었다지만 낯간지러운 면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깟 남의 낯 좀 간지러운들 어떠랴. 충효정은 명물이 되고 A건설의 사세는 더욱 위풍당당해졌는데, 그들의 거룩한 뜻과는 달리 요즘 들어 충효정은 오히려 그들을 비난 타도하는 집회 장소가 되어버렸으니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오늘 밤은 저녁 식사 후의 포만감 때문인가, 충효정의 열띤 분위기는 터지기 직전의 풍선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있었다. A건설 놈들, 순 사기꾼 도적놈들이에요. 벽 하나만 깨고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시고 말 겁니다. KS 제품이어야 할 파이프가 온통 불량품이고 시멘트 비율이 낮은 벽돌을 써서 건물 자체가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우린 멀쩡하게 속고만 겁니다. 마이크에서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백상기 씨의 목소리는 흥분 탓인지 건조하기 이를 데 없었다.
걷잡을 수 없이 격앙되는 자신의 목소리를 붙잡으려는 듯 그는 연단 위의 냉수를 한 모금 꿀꺽 들이켰다. 그런 다음 대부분 주부들인 청중을 둘러보며 그는 불빛에 번들거리는 땀을 천천히 닦아냈다. 여태껏 쥐 죽은 듯 조용하던 실내 공기가 이윽고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어머나, 이럴 수가. 정말 몰랐네. 그런 못된 작자들인 줄. 글쎄, 맨 땅에 쇠말똥만 박아놓고 돈 먼저 받은 놈들이 골조부터 엉터리라뇨. 행복 아파트 좋아하시네. 아니, 바닥과 천정은 1층과 꼭대기만 치고 닭장처럼 포개 지으면서. 자신이 꺼내놓은 서두에 그만 가마솥처럼 후끈 달아오른 장내를 돌아보며 백상기 씨는 또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중에 이 아파트 각층의 높이를 재보신 분이 혹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분은 알겠죠. 설계도보다 한치나 낮아요. 한 층의 벽돌 한 장씩만 빼봅시다. 14층짜리 34개동에 3,348세대. 거기서 얼마가 남나? 계산들 해보십시오. 뿐입니까? 장식장은 또 어떻습니까? 그게 장식장입니까? 사과 괴짝 이어놓은 거지. 문짝도 그래요. 미처 건조도 안 된 질 나쁜 나무에 검은 칠로 위장을 해놨어요. 마루판이야 또 말하면 뭐합니까? 이게 모두 터무니없는 헐값 하청의 당연한 결과 아니고 뭡니까? 우리들이 산 땅에 지어놓은 중요정을 국가에 헌납해요? 누구 맘대로? 들을수록 분통 터질 일이었다. 방금 먹고 나온 밥알이 곤두서는 듯 청중들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 분노는 서로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한 묶음의 군중으로 결속시키기에 충분했다. 건너편 제1아파트와 분양 가격은 같으면서도 행복아파트만 갑자기 보잘것없는 빈민촌으로 전락해버린 듯한 모멸감. 엄청난 돈을 미리 맡기고도 집을 골라 산 게 아니라 전지전능한 컴퓨터의 지시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패배감. 이런 것들이 이윽고 군중 심리에 불을 당기고 있었다. 그저 밤낮 성토만 하면 뭘 합니까? 대책을 세워야죠. 구독 몇 호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자가 눈썹을 지켜 세우며 말하자 곧 또 다른 여인들이 뒤질세라 말끝을 이었다.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곧 여기저기로 불길이 번졌다. 우리 행복아파트 주민회를 결성합시다. 그때였다. 잠바 차림의 다부진 사내가 단상 위로 급히 뛰어올랐다. 실내는 갑자기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내는 연단 아래로 청중을 하나하나 훑어나가며 입을 열었다. 낮지만 쇠붙이처럼 무거운 어조였다. 나 15동 702호요. 이젠 더 떠들어봐야 입만 아픕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대표를 뽑읍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내의 차가운 과단성에 순간적으로 청중의 흥분은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그리고 서로 탐색하기에 바빴다. 뒤에서 불평을 할 망정 나서는 게 귀찮아 알아서 해보라는 듯이 뒤로 빼는 사람. 은근히 자기가 임원이라도 되고 싶어 마른 침을 꼴깍 삼키고 있는 사람들. 탐색의 술렁임도 잠시였다. 아까 연설하신 분 어때요? 대표를 맡으시죠? 걸걸한 목소리가 한쪽에서 튀어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찬성의 목소리가 높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졸지에 백상기 씨는 회장으로 추도된 것이다. 아이,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 많을 텐데. 일장 연설 때에 당당하던 태도와는 달리 그는 수줍은 듯 꽁무니를 빼고 있었다. 몇 차례의 사양과 박수 끝에 그는 결연히 마이크를 잡았다. 미숙한 저를 주민대표로까지 뽑아주시다니 정말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불의를 보고는 못 참는 것이 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꼴을 더는 참을 수 없이 재백사하고 나선 것뿐이며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 부정을 샅샅이 캐내고 고발해서
우리의 권익을 찾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갑자기 점잖아진 말씨와 더불어 그는 한결 의젓해져 있었다. 여보, 인터폰 받아요. 구동 405래요. 전화를 받고 있는 백상기 씨는 최 여사의 말에 손을 내저었다. 그 손사래의 의도를 몰라 최 여사는 좌불 안삭이었다. 기다리라는 건지 이따 걸라는 건지 원. 그나저나 신새벽부터 웬 전화 인터폰이 난리법석인가 그래. 벌써 몇 번째인가. 최 여사는 엉거주춤 남편과 거실 벽에 매달린 인터폰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문득 갓숯불에 올려놓은 찌개 생각이 나서 부엌으로 내달았다. 딴 데 없는 법석이 하마터면 땀비 태울 뻔했네. 여보세요. 아니, 끊어졌잖아. 좀 이따 다시 걸라고 해야지. 무작정 그냥 두면. 여편네 꼬락서니 하고는. 백상기 씨는 식탁 쪽으로 다가오며 볼멘 소리로 투덜거렸다. 아침 대바람부터 우리 집이 무슨 일로 불이 나는 거유? 당신이 회장이라니? 어디 취직됐수? 아이, 눈치 없는 여편네야. 우리 행복아파트 주민회장이 누구야? 이 백상기란 말이오. 바쁘게 됐어. 오래 살고 볼 일이구리야. 영감이 다 회장이라니. 무슨 소리? 법원에서도 난리던 나야. 내가 나서서 해결 안 된 일 봤어. 그까지 만년 주사. 법원 일보다는 복도에서 서성거리는 피의자들의 일이나 해결해 준답시고 밤낮 분주하던 남편이 최 여사는 새삼 지겨웠다. 결국은 승진도 못한 채 법원 주변 정화 작업에 걸려 밀려나고 말지 않았던가. 그 후에도 남편은 항상 무사분주했다. 조조라는 별명답게 세상에 모르는 일 없고 자기가 끼어서 해결 안 되는 게 없다는데 60평생 살림구석 한번 펴질 날 없었으니 이상했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이 고급 맨션 아파트 이사 가자고 할 때만 해도 그랬다. 우리 주제에 웬 아파트냐고 펄쩍 뛰는 최 여사에게 영감은 어깨까지 으쓱거렸다. 다 목적이 있지. 잠자코 따라오기나 해. 승재네 장사도 도와줄 겸. 아니, 승재네 장사까지요? 왜? 내가 승재네 장사 미천이라도 들어먹었을까봐 그래? 이 답답아. 아파트라는 데 가면 너나 없이 알루미늄 창을 해달게 돼 있다고. 이번에 점 찍어 놓은 데가 바로 길가 아파트거든. 잠을 설치는데 안 하고 배겨? 내가 나서기만 하면 그땐 주문받기는 식은 죽 맡겨. 당신은 그저 구경만 하라고. 아들 승진에도 돕고 영감도 활동할 수 있다니 오죽 좋은가. 전셋돈을 빼내고도 모자라 월세까지 떠안으면서 이사 올 때만 해도 최 여사는 믿기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괜히 들뜨기까지 했었다. 그런데 이젠 한술 더 떠서 주민회 회장까지 한다는 것이었다. 또다시 전화와 인터폰을 왕래하느라 입맛이 떨어져 아침에 설친 그는 주민회 회의에 참석하러 서둘러야 했다. 아내가 정성껏 손질한 옷들을 걸치면서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요모조모 뜯어보느라 더욱 부산을 떨었다. 왜 무슨 그리도 내우? 다 늙은 푼수에. 어느 틈에 맞췄는지 남편은 몇십 년을 써오던 플라스틱 안경을 금태 안경으로 바꿔 끼고 있었다. 뿐인가 반 너머 샘머리도 까맣게 변해 있었고 더욱 멋을 낸다고 올백으로 넘겨 반짝반짝 윤까지 내고 있었다. 늙을수록 깔끔해야 돼. 그래야 품위도 있어 배고. 나이 60에 웬 멋은? 60이 어때서? 요즘 60은 청춘이라고. 눈을 홉뜨며 현관문을 밀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방금 해댄 말만큼이나 아니 한창 때보다도 더 호기로워 보였다. 충효정의 할머니들 방에선 햇볕에 조는 듯 고즈넉한 노인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조차 없었다. 그곳에는 30, 40대 여인들의
짙은 화장 냄새와 비둥비둥한 살레음만으로 가득했다. 최 여사는 믿기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괜히 들뜨기까지 했었다. 그런데 이젠 한술 더 떠서 주민회 회장까지 한다는 것이었다. 또다시 전화와 인터폰을 왕래하느라 입맛이 떨어져 아침에 설친 그는 주민회 회의에 참석하러 서둘러야 했다. 아내가 정성껏 손질한 옷들을 걸치면서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요모조모 뜯어보느라 더욱 부산을 떨었다. 웬 무슨 그렇게도 내우? 다 늙은 분수에. 어느 틈에 맞췄는지 남편은 몇십 년을 써오던 플라스틱 안경을 금태 안경으로 바꿔 끼고 있었다. 뿐인가 반 넘어 센 머리도 까맣게 변해 있었고 더욱 멋을 낸다고 올백으로 넘겨 반짝반짝 윤까지 내고 있었다. 늙을수록 깔끔해야 돼. 그래야 품위도 있어 배고. 나이 60에 웬 무슨. 60이 어때서? 요즘 60은 청춘이라고. 눈을 홉뜨며 현관문을 밀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방금 해댄 말만큼이나 아니 한창 때보다도 더 호기로워 보였다. 충효정의 할머니들 방에선 햇볕에 조는 듯 고즈넉한 어른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조차 없었다. 그곳에는 30, 40대 여인들의 짙은 화장 냄새와 피둥피둥한 설레음만으로 가득했다. 백상기 씨는 꽃내음을 맡듯 가슴을 한껏 부풀렸다. 마누라도 꼭 저만큼만 젊었으면. 회장님, 이사할 때 제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세요? 입주 날짜에 와보니 그제서야 마루판을 깔고 있잖아요. 집은 이미 팔았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 집만 먼저 해달라고 돈까지 집어주고 통사정을 했죠. 도배장판이 채 마르기도 전에 부랴부랴 이삿짐을 옮기고 보니 이건 또 뭐예요? 수돗물 안 나오죠. 슈퍼마켓도 없죠. 엘리베이터도 가동이 안 되죠. 분홍색 원피스에 해사한 여자는 백상기를 보자마자 숨도 쉬지 않고 푸념을 늘어놓았다. 그녀가 제 말을 끝맺기도 전에 왕방울 눈을 굴리며 경상도 여자가 얼굴이 벌개져서 덤볐다. 우리는 어쩌고요. 부랴부랴 새를 놓고 안 왔습니까? 그런데 이거야 원? 부엌에는 싱크대도 없지 예. 가스도 안 나온다 아닙니까? 성금 미리 받아 뭘 했냐며 그녀는 계속 분통을 터뜨렸다. 얇은 스웨터 위로 풍만한 젖가슴이 터질 듯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앙상한 가슴 위에 말라 비틀어진 건포도만 달랑 2개뿐인 마누라의 황폐한 젖가슴을 떠올리며 백상기 씨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빌어먹을 그놈의 마누라 때문에 나까지 부쩍 늙는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선 것 아닙니까? 염려 말아요. 그런 거 다 보상받읍시다 우리. 무슨 수로. 백상기 씨의 느긋한 장담에 그들은 꿈을 깨듯 그를 쳐다본다. 이 작자들이 11월에 준공한다고 약속해놓고선 입주 기일까지도 완공을 못 시킨 겁니다. 명백한 계약 위반이요 이건. 아무리 공사가 끝나고 승강기가 가동된 게 2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에 대한 지체 보상금을 받아내야죠. 지체 보상금을 지체 부자유자에 대한 보상금 정도로 알고 넉살을 떨어 웃음을 터뜨린 여자가 있을 만큼 그의 장담은 사실 생소하고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확실히 그것은 아무도 생각 못했던 기발한 제안이었다. 승강기가 없어 14층의 높이의 산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렸다는 꼭대기층 여자는 연신 고개를 주걱거리며 맞장구를 쳐댔다. 그들은 이렇게 능력 있는 회장님만 믿겠다고 품 안에 안길 듯이 호들갑을 떨었다. 그는 한 번 더 길을 세웠다. 여러분들은 동대표들이시니까 반상회에 나가셔서 주민들에게 이 취지를 널리 알리세요. 또 하자가 있거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빠짐없이 적어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모두 고쳐주고 보상해준다고 말입니다.
그 후 반상회는 한 집도 빠짐없이 모여서 열심히 열리곤 했다. 어느 구석이 어떻게 잘못됐나, 혹시나 다른 집보다 꼬투리 잡기에 뒤지진 않을까. 흡사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그래서 A건설이 얼마나 악랄한가를 성토하기 위한 반성회 같았다. 그렇게 얼마가 지난 어느 날, 마침내 행복 아파트는 신문 기사에까지 올라 있었다. A건설이 부실 공사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친다는 내용이었다. 회장님, 조간신문 보셨어요? 아, 그 기사를 보셨군요. 다 제가 쑤셔놓은 벌집 아닙니까? 뿐입니까? 오늘 밤 텔레비 뉴스도 놓치지 말고 보세요. 제 놈들이 아무리 똥배짱인들 더야 견디겠어요? 그렇게만 되면 오죽이나 속이 후련할까요? 되다 마다요. 우리가 어디 생떼 쓰는 건가요? 호텔을 들어서자 샹들리의 불빛이 너무 현란했다. 앞장선 백상기 씨는 짐짓 아랫배에다 잔뜩 힘을 주고 걸었다. 핏빛 카펫 위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꾸만 헛디디는 것처럼 생소하고 어색해서였다. 새 양복을 입고 이발까지 한 그였지만 촐로 티는 어쩔 수가 없었다. 영락없이 급조된 신사였다. 예상은 했었지만 막상 A건설 전무가 전화로 인사를 나누자고 했을 때 그는 수화기를 쥔 손이 바르르 떨리기까지 했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오기를 세운 다음 동 대표들을 만났다. 그 말을 전하자 유난히 목청을 돋우던 여자들마저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슬금슬금 꽁지를 사리고 말았다. 결국 할 일 없는 노인네와 정년 퇴직한 남자들만 그들이 보낸 차로 여기까지 안내된 것이었다. 안내원을 주춤주춤 따라가는 복도는 도무지 되돌아갈 수도 없는 미로 같았다. 그들은 점차 기가 죽어가고 있었다. 이윽고 팔각의 문이 찰랑찰랑 드리워진 주렴을 걷고 들어가자 웬 인상 좋은 남자가 두 팔을 벌리며 다가섰다. 백 회장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제가 전무 김병합니다. 그곳 분위기에 맞춤처럼 꼭 맞는 당당하면서도 세련되고 겸손한 맨으로 그는 그들을 안내하고 또 대동한 직원들을 소개했다. 자재, 건설, 내장 담당 부장, 그리고 아파트 건설 본부장. 모두들 가득 미소 띤 얼굴로 솜사탕처럼 달콤하고 폭신폭신하게 동네 어른 모시듯 친절했다. 거기 비해 이쪽은 칡뿌리처럼 멋대가리 없는 데다가 오합지졸이었다. 백상기 씨는 자기가 회장이라는 것을 있는 힘을 다해 자신에게 상기시켰다. 당당해야지, 당당해야지. 그는 저절로 움츠러드는 허리를 꿋꿋이 세웠다. 제가 입주자 회의에서 대표로 뽑힌 백상규 씨다. 그리고 이쪽부터. 이쪽을 차례로 소개하고 났을 때 김 전무는 허리를 굽히며 또 한 번의 인사치레를 잊지 않았다. 행복아파트 주민들께서는 저희들에게 가장 고귀한 고객이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 전무의 손짓으로 술과 안주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주민회 임원들은 마치 판문점 테이블에 나온 북쪽 대표들처럼 굳어 있었다. 백상기 씨를 흘끔흘끔 쳐다보는 그들의 눈빛 속엔 거두절미하고 요구 조건부터 들이밀기를 재촉하고 있었다. 백상기 씨는 생침을 꿀꺽 삼키며 목구멍을 가다듬었다. 그러나 정작 해야 될 말이 목구멍을 넘어오지 못했다. 계속 들어오는 화려한 접시와 술병 때문에 번번이 기회가 달아나 버렸다고 그는 스스로에게 변명하고 있었다. 혓바닥에 살살 감겨드는 요리와 톡 쏘는 술이 그들의 눈빛과 혀에서 점점 긴장을 녹여가고 있었다. 웬 저놈들의 웨이터들 때문에 도무지 말을 꺼낼 수가 있나. 계속 뱉어지지 않는 말들을 백상기 씨는 이렇게 꾹꾹 눌러 음식과 함께 삼켰다. 몇 손 배인가 술잔이 돌고 나서였다.
자, 천천히 식사들 하시면서 기탄 없이 말씀들 하십시다.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는 급성장한 회사입니다. 공사 규모에 비해 인력과 자재가 달린 게 사실이었지요. 무리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 전무가 이만큼 운을 떼놓은 다음에야 백상기 씨는 장기침을 몇 번 고르고 나서 비로소 쓰러졌던 전의를 간신히 추스를 수가 있었다. 우리는 A건설의 공신력과 화려한 모델하우스를 보고 입주했소. 그런데 막상 와보니 기대와는 딴판이었어요. 그러니 당초에 시청에 제출한 설계도면을 보여주시오. 설계대로 지었는지 우리 측 기술자가 검사해보겠소. 또 기본 골재 공사 외에 내장 및 외부 공사도 아직 미비한 점이 많으니 주민들 요구대로 보완해 주시오. 또 입주 예정일만 믿고 이사 온 주민들이 공사 미비로 겪게 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 요구 조건이 있어. 만일 여의치 않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관리비를 내지 않겠소. 백상기 씨는 시작과는 달리 아주 단호하고 엄숙한 선언이 돼버린 자신의 말이 새삼태견했다. 어지간히 힘들었던 듯 입술이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켰고 등에서도 한 줄기 땀이 등골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여유만만하던 김전무의 얼굴에 일순 그늘이 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역시 노련했다. 금방 다시 미소를 되찾았기 때문이다. 자, 이런 딱딱한 얘기는 다음에 사무실에서 납시다. 술맛 뚝 떨어지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잘 모시고 싶은 저희 마음도 헤아려 주십시오. 자자, 기분 좋게 드십시다. 어쨌거나 백상기 씨는 일단 할 말을 했다는 안도감뿐이었다. 임원 모두도 마찬가지 일이라. 긴장이 풀리면서 그들은 점점 취해갔고 형편없이 취한 다음에야 그 자리에서 놓여놨다. 밤이 깊어 회사차를 타고 아파트 입구에 다다르자 그들은 불현듯 주민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은 달빛마저 숨어버린 어둠을 다행으로 여기며 추기를 감추려 자세를 고추 세우기에 바빴다. 웬 술은 이리도 많이 잡섰어. 몸도 생각지 않고. 양복을 벗겨내며 최 여사는 혀를 찼다. 그래, 정말 전무가 나오긴 했수? 그럼 안 나오고 배결. 여기 주민이 얼만데? 3,348세대야. 한 집에 5명만 잡아도 16,740명. 그 사람들이 어느 구석 어느 자리에 있는지 지들이 알기나 하나? 이 백상기가 그들의 회장이라 그 말이야. 그 사장놈은 뭐 별건 줄 알아? 몇 년 전만 해도 집 몇 채씩 지어 팔던 노가다 출신이라고. 그러자나도 최 여사는 요즘 들어 부쩍 느끼는 게 많았다. 저렇게 용의주도 하고 유식하기에 지위로 보나 재산으로 보나 월등한 사람들이 매일 찾아와 의논하는 남편이 아닌가. 역시 내가 좀 경박했었나. 저토록 훌륭한 남편을 이 나이가 되도록 몰라봤다니. 최 여사는 자책하며 남편의 옷을 살뜰하게 벗겨들고 솔질도 할 겸 베란다로 들고 나갔다. 아유, 이 양복에까지 이 술 냄새. 술 냄새까지 털어버리려는 듯 탁탁 터는 서슬에 뭔가 흰 것이 떨어졌다. 영감, 이게 뭐요? 웬 봉투인가? 참 그랬었지. 백성기 씨는 벌떡 일어났다. 술이 확 깨는 듯했다. 화장실에 갔을 때 전무인가 누군가가 옆에 다가와 주머니에 뭔가 찔러넣는 듯했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회장님만 믿습니다 했던가 뭘 했던가. 이리네. 봉투를 획 낚아채며 그는 빤히 쳐다보는 마누라를 향해 괜히 언성을 높였다. 남편이 피치 못해 술 먹고 괴로워하는데 당신은 쳐다만 보고 있어? 참, 내 정신 좀 봐. 꿀물이라도 타는 건데. 찔끔해서 황급히 내닫는 마누라의 치맛자락이 미처 방문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그는 봉투에서 빳빳하게 날이 선 수표 한 장을 집어냈다.
아니, 이게 뭐야? 용이 몇 개야? 하나, 둘, 6개라. 그는 가물가물한 숫자를 세려고 코끝까지 내려온 안경을 도로 밀어 올렸다. 그래, 고작 100만 원으로 날 매수하려고? 쥐새끼 같은 놈들. 요것들이 어쨌든 뒤가 구리긴 되게 구린가 본데. 어림없지. 두고 봐. 내가 누군데. 번지수 잘못 짚었지. 술과 수표로 무마했다고 생각한 것일까. A건설은 이쪽 요구를 들어줄 기색이 눈꽃만큼도 안 보였다. 주민들이 그날의 귀추를 물어올 때면 백상기 씨는 그만큼 호독의 야단을 쳐주었는데도 시침 딱 대고 버티는 능구렁이들이요. 우리 주장을 전달한 이상 소식이 없으니 관리비를 일체 내지 맙시다. 하고 충동질했다. 그저 그럴 만한 곳마저 일일이 새롭게 꼬집어 깎아내릴수록 주민들은 그를 철석같이 믿고 따랐다. 관리실 직원, 경비원들까지도 그의 큰 소리에는 쩔쩔맸다. 그는 마치 이 거대한 아파트촌의 주인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3천여 세대의 관리비가 몽땅 안 들어오니 회사 측은 약이 오를 대로 올랐다. 그들은 마침내 부득이하다는 간곡한 방송과 함께 수도, 전기, 난방을 뚝 끊어버렸다. 강온 양면 작전이었다. 회장님, 우리 애가 병이 났어요. 우리 집에는 노인이 계시는데, 우린 손님이 오시는데, 아이들이 시험인데. 회장님. 백상기 씨 집 인터폰에는 갖가지 사연이 넘쳐 흘렀다. 곧 해결됩니다. 좀 참으세요. 이런 일이 자꾸 터져야 돼요. 놈들이 지금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있어요. 이 일로 놈들이 바로 궁지에 몰리게 된단 말입니다. 이제 주민들에게는 A건설이 현행범이나 다름없는 가해자로 둔갑해 있었다. 주민들은 더욱 단결했고 드디어 행복아파트 실태는 매스컴을 타고 세상에 쫙 퍼져나갔다. A건설이 공사 허가를 받으러 주무관청에 들어가면 아파트를 그렇게 엉터리로 짓고 또 뭘 한다는 거요? 우리까지 입에 오르내리게 됐어 지금. 하며 면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허가 서류마저 보류되곤 했다. 정말 쥐새끼 같은 백상기의 증오로 A건설은 치를 떨었다. 대리석과 유리창이 햇빛을 눈부시게 반사하고 있었다. A건설의 현관을 들어서는 백상기 씨는 넥타이로 꽉 쥘 목구멍 너머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토록 자기들의 건물은 호화롭고 고상하게 지을 줄 아는 놈들이 아파트는 어째서 그 꼴로 만들어 놨단 말인가. 회장님께서 어인거동이신가요? 전무는 여전히 웃음 발린 얼굴로 그를 맞고 있었다. 일전에 과분한 대접을 받아서 인사차 왔소. 그런데 어째 못 먹을 게 들어있더군요. 못 드실 거라뇨. 무슨 섭섭한 말씀을. 독약이라도 들었더란 말씀입니까? 그렇소. 쥐약이 들었습디다. 회장님, 뭘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생각하십니까? 다 아실 분께서. 우리도 회장님의 뒷주사를 끝냈어요. 다 좋은 게 좋은 것 아닙니까? 백상기 씨는 찔끔했다. 떳떳지 못한 과거. 하지만 거기에 기죽을 그도 아니었다. 어떤 뒷조사를 했는지 모르나 당신들이나 떳떳이 사시오. 이 백상기가 이런 거 타내려고 열을 내는 줄 아시오? 당신들 소행을 전부 공개하면 그날로 당신들은 반사회 기업이니요. 변명할 입이 있어. 기초공사부터 날림 속여도 분수껏 속여야지. 아니 백 선생님은 자기 집도 아니면서 왜 이러시오? 도대체 목적이 뭡니까? 내 집이 왜 아니오? 집이 여러 채라 남의 명의만 빌렸을 뿐이지. 우리가 어린애인 줄 아십니까? 뻔한 걸 갖고선. 자, 이제 그만하십시다, 백 회장님.
그저 한 번만 눈 감아주시오. 우리도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번에 우릴 살려주시면 우리도 회장님 살 길을 열어드리죠. 백상기 씨는 자기가 큰 소리 치면 칠수록 자라목처럼 오그라드는 그들이 재미있었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사는 방법도 있구나. 싱싱 팽이가 돌듯이 신바람이 났다. 아무튼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만 들어주면 문제는 해결이요. 지체 보상금 평당 10,000원씩 지불하고 엉터리 공사 부분 보수해주고 내장도 당신들의 모델하우스와 똑같이만 해놔요. 그러면 더 하라고 고살지내도 귀찮아서 안 할 테니. 그는 흰 봉투를 책상 위에 힘껏 내려꽂고는 바짓가랑이에 바람소리가 나도록 활기차게 돌아섰다. 기분이 과히 나쁘지 않았다. 옛날 암행어사가 이 기분이었나. 요즘 국회의원을 이런 맛에 하는 걸까. A건설 사장의 칼칼한 목소리가 드넓은 회의장을 쩌렁쩌렁 울리고 다녔다. 도대체 일들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시끄러워? 매일 신문, 라디오, 텔레비에서 우리 회사를 짓씹고 있잖아. 어제는 시장님께서도 날 부르셨어. 얼마나 호통을 치셨는지 알아? 계속 말썽나면 허가한 것까지 모두 취소하고 말겠다는 거야. 건설부는 또 어떻고? 사장이 얼굴을 못 들고 이 꼴이 되도록 당신들은 뭘 했어? 작달막한 키, 까무잡잡한 피부, 야무진 턱으로 사장은 좌중을 무섭도록 질책하고 있었다. 모두들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건설본부장인 강 부장이 중죄인처럼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번 행복아파트는 서울에서 제일 큰 단지인데다 중동건설 붐 때문에 자재나 인력난이 극심했던 관계로 설계대로 지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입주 기일마저 지키지 못해. 기어드는 강 부장의 말을 김 전무가 가로채고 나섰다. 그건 우리만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아파트가 다 그 정도 하자는 있는데 유독 우리만 말썽인 것은 그 백가놈 때문입니다. 그 놈이 멋모르는 주민들을 충동질해서. 백가놈이라니. 사장의 눈썹이 팽팽하게 치켜올랐다. 주민회 회장이라나요? 그놈은 일일이 우리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이제는 곳곳에 진정서를 낸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통 걸치가 아닙니다. 뭐에 먹던 놈이야? 순 사기꾼입니다. 법원에 있던 놈인데 남의 약점이나 잡고 등쳐먹던 놈이에요. 여우만큼 꾀가 많고 쥐새끼보다 얄미운 놈입니다. 그런 놈이면 다루기 쉽겠구만. 꼬장꼬장하고 약점 없는 놈이 되려 힘들지. 그래, 그런 놈 하나 입 다물게 못해? 해봤죠. 100만 원을 줬더니 글쎄 딱 돌려주지 뭡니까? 적다이 이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야? 입주기일을 어긴 데 대한 지체보상금을 내놓으란 겁니다. 그게 다 얼마야? 3,348세대니까 적은 평수, 큰 평수 앞에서 한 가구당 평균 40만 원만 잡아도 14억 원은 들어가죠. 그래? 미라마크, 야단 났군. 공사 완료 전에 준공 필증이 나온 걸 알아냈으니 큰일 났잖아. 그놈에게 단단히 물렸는걸. 사장은 벌떡 일어나 팔짱을 끼고 회의실 안을 배회하고 있었다. 생쥐 한 마리가 뚝을 무너뜨린다더니 좋은 수가 없겠나? 이윽고 사장은 결심이 선 듯 딱 멈춰서서 단호하게 내뱉었다. 좋아. 그놈에게 아파트 한 채 줘. 지금 새로 짓는 Y동 희망아파트 30평짜리로 말이야. 예? 그렇게 큰 걸 말입니까? 아, 그놈이 그래야 입 다물지. 어디 푼돈으로 되겠어. 부사장이 처리해. 그런 거 하나 처리 못하고 월급만 죽네. 그런 것도 사업소 아니야. 부하 직원이라고 하나같이 똑똑한 게 없으니. 에이, 속상해. 사장은 책상을 꽝 치며 눈을 부라리더니
바람을 일으키며 나가버렸다. 정말 그 여우 같은 놈 때문에 손에 막심이군. 형 밑에서 월급이나 타먹는 부사장은 덤으로 맞은 야단 때문에 애꿎은 담배만 뻑뻑 빨고 있었다. 역시 사장님이야. 우리 같은 배짱으로는 엄두도 못 낸다니까. 구린 구석은 빨리 틀어막자는 그 빠른 계산. 김 전무는 혀를 내둘렀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자 이거지. 부사장은 이번 기회에 형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주먹을 으스러지게 움켜쥐었다. 그리고 꽉 깨문 어금니 사이로 신음처럼 중얼거렸다. 이번에야말로 형에게 뭔가 보여주고 말겠다. 5월로 접어들면서 백상기 씨는 점점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들의 부정을 취합하여 회사 측의 요구 조건을 다시 제출했다. 시청과 건설부에 내는 진정서도 준비를 끝내놓고 있었다. 이놈들 정말 악착스럽군. 이 정도로도 끄떡하노? 이제 어떡한다. 이러다가 주민들의 열의가 식어버리면 안 되는데. 일부에서는 벌써 집값이 떨어진다고 떠들지 말자는 축도 있었다. 그뿐인가 대표들 중에도 집주인도 아닌 그가 왜 저렇게 적극적일까 하고 배관시하는 눈치까지 엿보였다. 그런가 하면 회장이 되고 싶어 은근히 백상기 씨를 깎아내리는 축까지 생긴 판이었다. 그럴 즈음이었다. 마침 아파트 등기를 하라는 관리실에 방송이 있었다. 백상기 씨는 무릎을 탁 쳤다. 지체 없이 친구의 대소소로 달려갔다. 야, 아파트 등기하는데 얼마나 들어? 평수 따라 다르지만 너 사는 데 정도면 한 3만 원? 뭐? 3만 원? 확실해? 회사 측의 안내보다 2만 원이나 싼 값이었다. 3348세대라니까 갑자기 친구는 백상기 씨 소매를 잡고 늘어졌다. 내게 맡겨주게. 꼭이야. 사례는 충분히 하겠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꿩 먹고 알 먹고 임도 보고 뽕도 딸 일이었다. 그날로 당장 충효정에서 주민회가 열린 건 두말하면 잔소리였다. 놈들은 도둑치고는 정말 치사한 도둑들입니다. 등기 비용까지. 이 일로 백상기 씨는 자칫 흩어지려던 주민들의 신임을 다시 단단히 끌어모았으므로 하루하루의 삶이 못 견딜 만큼 간지럽고 즐거웠다. 회장님, 그동안 정말 몰라 뵀습니다. 저희 불찰이었습니다. 술을 따르고 막 감겨오려던 두 미희를 내보내고 나서 부사장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첫마디를 이렇게 시작했다. 생전 처음 모아본 호화 요정에다 또 뜻밖인 부사장의 초대였기에 백상기 씨는 촌딱처럼 얼떨떨한 채로 엉거주춤 서 있었다. 한데 정중히 허리를 꺾은 부사장의 벗겨진 정수리를 눈 아래로 내려보자 백상기 씨는 문득 도깨비 방망이를 얻어들고 있는 자신을 깨달았다. 참, 백상기. 그동안 오래 참았지. 간만에 용트림 한번 쳐봐야 할 거 아닌가. 그는 아랫배에 불끈 힘을 주었다. 회장님, 그만하면 우리가 졌습니다. 완전히 백기를 들었어요. 자, 이젠 저희들을 제발 좀 봐주세요. 뭘 오해하고 계시나 본데 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젠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난들 어쩝니까? 그러니까요. 회장님의 설득이 필요한 거죠. 저희들과 전생에 무슨 원한이라도 있단 말입니까? 원한은 무슨 정당한 요구만 들어주면 그뿐. 그 요구라는 게 좀... 우리 주민들 야쁘지 마시오. 단결이 대단해요. 게다가 내 말이라면 밭으로 매주를 쓴데도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장님께 이토록 매달리는 게 아닙니까? 자, 제 술 한 잔 드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그나저나 회장님, 이번에 새로 짓는 Y동의 희망 아파트 아시죠? 알다마다요. 그것도 이름 한번 줬수다. 백상기 씨는 한껏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그 정말 금싸라기 땅에 짓는 거죠? 부사장은 운을 떼놓고 술 한 잔을 꼴깍 들이켰다. 그리고는 몸을 기울여 은밀하게 속삭였다. 회장님, 그저 한 채 드리죠. 30평짜리로요. 저희 회사 성이에요. 순간 백상기 씨는 숨을 헉 들이켰다. 뭐야? 아파트라고? 청약예금을 넣어도 하늘의 별 따기인 걸 주겠다고? 무슨 소리요? 당신네 아파트를 누가 또 산다고 했어? 백상기는 짐짓 시치미를 뗐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드리겠다고요. 저희가 짓는 건데 그 정도야 못해드리겠습니까? 더 이상 시끄럽지 않게 주민들을 좀 무마해 주십시오. 이럴 땐 어째야 되나. 별 치사한 짓도 마다 않고 부지런을 떤 60평생. 그러고도 내 집 한번 구경 못했는데, 그런데 변두리 판잣집도 아닌 금싸라기 Y동의 새 아파트? 저 사람이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일까? 날 시험하려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면 무슨 짓인들 못하랴. 그런데 이때까지의 행동을 어떻게 뒤집을 수가 있단 말인가. 체면은 체면대로 지키면서 감쪽같이 받아 챙기는 방법은 없을까? 그는 잠시 혼란 속에 빠졌다. 혼란은 혼란이었지만 이미 가부는 결정된 부수적인 방법론에 대한 혼란이었다. 그러나 그런 혼란 속을 미꾸라지처럼 헤쳐온 그가 아니었던가. 왜 이러시오? 못 산다고 사람을 시험하는 거요 지금? 난 공공하게는 살아왔소만 불의를 보고는 못 참는 성미요. 당신네들이 해도 너무하길래 의분을 못 이게 나선 것뿐이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날 어찌나 믿고 따르는지. 행복아파트에서 나 없으면 되는 일이 없어. 그런데 날 보고 배신자가 되란 말이오? 그 리더십 때문에 회장님께 간청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만 봐주세요. 이 고비만 넘기면 정말 명실상부한 재벌그룹에 낍니다.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부사장은 더욱 다가앉으며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끄집어냈다. 자, 분양 계약서입니다. 정남향인 12동 308호예요. 저희 회사 사장님 앞으로 딱하니 빼놓은 겁니다. 여기 서명 날인만 하시면 바로 회장님 소유입니다. 자. 이거 어째 이리 서둘러요? 주민들도 있고 의논도 해야 하고. 자신이 생각해도 쪽박 들고 큰소리치는 맥 빠진 사양이었다. 손사래 밑으로 도포자락 내미는 격이었다. 그러나 손사래보다는 깊숙한 도포자락을 놓치지 않을 부사장이었다.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입니다. 이거 곤란한데. 정말 난처한데. 분양계약서와 완불령수증은 막무가내로 그의 주머니를 파고들었다. 백상기 씨는 한동안 벽을 응시하고 있었다. 풍만한 나부가 긴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 누워 그를 보고 웃고 있었다. 그는 입속 가득히 괜 침을 꿀꺽 삼키며 결연히 입을 열었다. 알았소. 부사장님 체면 때문에라도 어찌 거절이 하겠소. 다만 시간을 좀 주시오. 귀사를 위해서 서서히 유도하겠소. 또 제 입장도 있으니까 일부라도 들어주는 척 하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저 회장님만 믿겠어요. 말을 마치자 부사장은 배를 눌러 미희들을 불러들였다. 하지만 살속을 파고드는 주머니 속 봉투의 감촉에 그는 가슴이 터질 듯 벌렁거려
그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말았다. 오색 영롱한 풍선을 잡은 듯 둥둥 뜨는 자신을 간신히 달래며 집으로 왔다. 안주머니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들어서는 백상기 씨를 보자 최 여사는 호들갑을 떨었다. 영감, 어디 편찮으시오? 왜 가슴을 싸안고 그러오? 열이 나고 추워. 나 좀 쉬게 해줘. 백상기 씨는 최 여사를 내보낸 후 요모조모 훑어보기 시작했다. 여기 내 이름이 요렇게 쓰여 있거든. 꿈은 분명코 아니랬다. 거울에 비춰봐도 틀림없었다. 놈들이 돈을 쉽게 벌긴 벌었구나. 이렇게 큰 걸 널름 내주다니. 동티나진 않을까? 주민들 얼굴은 어떻게 본다. 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머리가 지끈거려 자리에 벌렁 들어 누워버렸다. 이걸 어쩐다. 다음 날도 온종일 그는 이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 건성으로 들고 있던 신문을 구겨 방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래, 그 방법밖에 없어. 이래서 궁하면 통한단 말이 있게 마련이야. 다음 날은 오전부터 주민 대표가 찾아왔다. 아니, 우리 회장님 많이 편찮으세요? 네, 삭신이 쑤시고 도무지 일어날 수가. 그동안 정말 과로도 하셨지. 이부자리도 개지 않은 채 누워있는 그를 보고 모두들 가해자이거나 한 것처럼 미안해했다. 백상기 씨는 고통스런 표정으로 무겁게 입을 열었다. 우리끼리니까 말이지만 이건 1급 비밀이요. 입 밖에 내는 날이면 큰일 나요. 엊그제 제가 난데없이 연행됐었소. 글쎄 웬 사내 둘이 무릎을 꿇게 있다고 차에 태우더니.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져서 백상기 씨 입만 쳐다보고 있었다. 아니 백 회장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선동했다는 거예요. 편안히 사는 주민들을 선동해 불만을 조성하고 그래서 정부 기관까지 불신하게 만든다는 거죠. 보다 못해 불렀다며 더 계속하면 우리 모두 재미없을 거라더군요. 으스스한 지하실로 가는데 이게 내 끝이구나 했어요. 이 사실의 비밀 유지도 약속사항입니다. 그들이 A건설에 일을 잘 해결하라고 지시한다니까 더 이상 충효정 집회도 갖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거요. 나 이제 주민회장 자리 사양하겠소. 정말 무서워요. 백상기 씨는 진저리를 쳤다. 모두들 집 하나 잘 간직하려다가 쓸데없는 사건에 말려들 것 같은 공포감으로 얼굴이 석상처럼 굳어져 있었다. 앞으로 주민들을 안정시키겠다고 서약하고 간신히 나왔소. 솔직히 제가 무슨 손톱만한 사심이라도 있었나요? 자신 없어요, 이젠. 잘 알겠소. 그쪽에서 지시를 했다니까 지켜봅시다. 그렇지만 주민회를 당장 폐쇄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중 연장자가 그래도 한마디 의견을 말했을 뿐 서로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었다. 백상기 씨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당신들의 명단도 그곳에 다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백상기 씨는 한 번 더 그들의 뒤통수에 못을 박았다. 며칠 후부터 간간히 나타나는 백상기 씨를 보고 주민들은 말했다. 회장님, A건설이 요즘 너무 조용하지 않아요? 충효정도 조용하고요. 그놈들이 불려갔었답니다. 단단히 혼이 났다니까 좀 두고 봅시다. 그나저나 요즘 부쩍 간첩도 많이 내려오고 시국도 불안한데 우리도 자중할 필요가 있겠어요. 느닷없이 태도가 떨떠름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 중병으로 갑자기 노쇠해버린 무기력한 노인 같기도 한 백상기 씨가 좀 이상하기도 했지만 주민들은 어쨌거나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차츰 흥분은 잦아들고 있었다.
세월이 이야기라던가. 각자 살기에 바빠 스스로 흥분과 참견에 지쳐가고들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 자위하곤 했다. 딴 아파트는 뭐 별건가요? 보다 나은 혜택을 받아볼까 하고 한번 트집 잡아본 거죠. 또 자꾸 떠들면 우리 아파트 값만 떨어져요. 다른 데선 반상회 때만 불평하고 외부에는 다 인류라고 떠벌린다잖아요. 그럼 지체보상금은 어떻게 되죠? 그거요? 말도 마세요. A건설이 부도나게 생겼대요. 사우디 일이 잘못돼서 회사가 넘어가느냐 마느냐예요. 회사가 망해봐요. 그들이 약속한 조경공사, 내부 재도장 공사, 지난달 관리비 면제 이런 약속들이 모두 허사예요. 좀 잠자코 있읍시다. 지체보상금이란 게 사실은 전례가 없는 걸 우리가 억지를 부린 거지요. 정말 너무 뭘 모르고 야단했네요. 아파트값 떨어지면 더 큰일인데요. 백상기 씨는 하루에 서너 번씩이나 허벅지의 생사를 꼬집어 보곤 했다. 너무나 뜻대로 순조롭게 굴러가고 있는 모든 상황이 긴가민가해서였다. 장롱 깊숙이 넣어둔 분양 계약서를 수시로 꺼내 확인하는 것도 일과 중에 하나였다. 아직 마누라도 모르는 혼자만의 비밀을 은밀히 즐기는 고독한 재미 또한 감미롭고 벅찬 감동이었다. 집 없는 서름과의 결별은 주민들의 눈초리도 양심의 가책도 잠재울 수 있었다. 마치 구름을 타고 앉은 기분이었다. 백 회장 소식 들었어요? 소식이라뇨? 어머, 회장님이 또 어디 연행족이라도 했나요? 아이고, 밤중이네. 쥐약을 삼켰다는 말이 있어요. 쥐약이라뇨? 쥐약도 몰라요. 빳빳해져 죽는 쥐약 말이에요. A건설에서 먹였다는데요. 아하, 그래서 요즘 백 회장 입이 굳어버렸군요. 처음에는 군중심리에 불을 지르기만 하면 흥분해서 잘도 속아 넘어가던 주민들이 집단 행동의 흥분이 식어버린 지금은 백 회장에 대한 의혹을 예리하리만큼 파고들었다. 행복아파트촌은 그에 대한 의혹의 수군거림으로 또다시 술렁거리고 있었다. 백상기 씨도 차차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빛발갔던 전화도 인터폰도 침묵을 지켰고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떨떠름하게 외면하기가 일쑤였다. 딱 잡히지 않는 그런 불안이 밀려오고 있을 때 그를 회장으로 밀어준 잠바차림의 사내가 지하상가에 있는 술집으로 그를 불러냈다. 회장님, 이상한 소문이 나돕니다. 소문이라니요. 회장이 A건설에 매수당했다는데요. 그래서 요즘 침묵하고 있다나요. 어떻습니까? 단순한 루머입니까? 오늘은 진상을 들어봐야겠어요. 정면으로 응시하는 사내의 날카로운 눈매가 백상기 씨는 섬뜩했다.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인간이요? 아니 그놈들이 국물이나마 흘릴 놈들이요? 또 막말로 놈들이 뭘 내놓는다 칩시다. 그렇다고 덥석 받을 나요? 해도 너무들 합니다. 난 사심없이 설치다가 끌려가 곤욕 치른 죄밖에 없는 사람이요. 누구요? 가서 당장. 회장, 출처를 알면 소문이 아니지요. 그저 퍼지고만 있을 뿐입니다. 계속. 사내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백상기 씨 또한 더 이상 펄펄 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허세와는 반비례로 사지에 힘이 빠지고 즐기던 소주도 쓰기만 했다. 멋대로들 생각하라 그래요. 회장 자리가 탐난다면 당장이라도 내놓겠소. 지겨워. 지쳤어. 백상기 씨는 악을 쓰며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다. 둘만의 비밀이 어떻게 소문이 되나. 귀신이 굿할 노릇이었다. 혹시 부사장이? 그럴 리가. 아니면 집으로 오면서 그는 몸을 떨었다. 처절한 고독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드디어 이곳을 떠나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쥐도새도 모르게 Y동의 희망 아파트로 잠적해버릴 방도는 없을까.
가을빛이고는 제법 세찬 빗줄기였다. 수많은 아파트 창들이 굳게 닫혀 있었다. 이삿짐을 몰래 꾸려놓고 며칠째 애타게 하늘만 쳐다보던 백상기 씨는 드디어 비를 철철 맞으며 이삿짐을 끌어냈다. 2식구뿐이고 보니 짐이래야 겨우 타이탄 트럭 한 대도 차지 않았다. 그래도 대표들에게만은 아들네 집으로 간다는 구차한 변명을 해뒀었다. 그때 그들의 냉소가 빗줄기 속에서 다시 겹쳐져 오고 있었다. 이삿짐은 장대 같은 비에 폐품 더미처럼 젖어버렸고 그 또한 수채구멍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행복 아파트를 떠났다. 멋모르는 최 여사는 굳이 비 오는 날 떠나겠다는 남편을 원망했다. 희망 아파트로 갑시다. 백상기 씨는 운전석 옆에 오르며 한숨처럼 내뱉었다. 차가 행복 아파트 정문을 완전히 벗어나자 그제서야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폈다. 끝없는 넓은 평원이 그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는 안주머니 깊숙이 간직한 분양 계약서를 꺼냈다. 12동 308호라. 차가 희망 아파트로 꺾어들자 빗줄기는 더욱 세차게 내리꽂혔다. 짐을 어떡하죠? 거기 현관에 우선 내려놓읍시다. 비닐로 덮긴 했지만 비가 마구 들이쳐 젖은 이불 보퉁이였다. 그것부터 우선 현관에 내던졌을 때였다. 경비원이 뛰어나왔다. 몇 호에 이사 오셨죠? 관리실에서 입주 허가증과 열쇠는 받아오셨는지요? 아, 비가 와서 그냥 왔어. 우선 들어갑시다. 나 308호 주인이요. 308호라고요? 그렇소. 이봐요. 여기 빨리 들여놔요. 가만, 308호라고요? 그렇대도 이 양반이 귀가 먹었나? 왜 같은 말을 자꾸 묻나? 경비원은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다. 308호는 벌써 입주하셨는데요. 뭐요? 여기가 12동 아니요? 12동입니다. 백상기 씨는 이미 보풀이 일도록 보아온 분양계약서를 다시 펴보았다. 관리실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죠. 무슨 착오인지. 세찬 빗줄기도 아랑곳 없이 그는 관리실로 내달았다. 아니, 12동 308호가 주인이 둘입니까? 주인이 둘이라니요? 직원들은 느닷없이 뛰어든 그를 멀거니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옷에서는 빗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다. 실성한 영감으로 보였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는 그들의 코앞에 분양계약서를 내던졌다. 나 여기 주인이요. 이 비오는 날 모처럼 일거리를 접어두고 노닥거리던 관리실 직원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들었다. 우리 아파트 분양계약서는 틀림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뒤집고 불빛에 비춰보고 야단법석이었다. 아이, 회사 직인이 없잖아요. 이건 가짜예요. 효력이 없는 겁니다. 가짜라고? 어디서 받았죠, 이거? 돈은 어디다 내셨어요? 당신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가짜 분양계약서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향해 활짝 펴져 있었다. 그게 통째로 커다란 입이 되어 껄껄껄 소리 없는 홍소를 터뜨리고 있었다. 그는 홍소의 입을 짓뭉개듯이 서류를 움켜쥐었다. 이번에는 직원들의 눈들이 일제히 묘한 웃음을 쏟아놓고 있었다. 차마 깔깔거리지 못하고 다물고 있는 입 때문에 눈들이 웃고 있었다. 그는 정신없이 뛰어올라 바깥으로 나왔다. 빗줄기 뒤로 12동이 건너다 보였다. 짐은 이미 거의 다 내려져 가고 있었다. 잠깐만 기다려. 손을 흔들어 저지하려 해도 목소리는 안으로만 기어들었다. 그는 그만 어린이 놀이터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늙은 마누라의 서성거리는 모습도 희미하게 건너다 보였다. 비에 말끔하게 씻겨진 희망 아파트는 우뚝 서서
용자를 뽐내고 있었다. 하하하하. 부사장의 웃음소리가 빗소리와 함께 아파트촌 가득히 울려 퍼졌다. 웃음소리는 빗소리를 점차 압도해가고 있었다. 하하하하. 갈증에서 함성까지 새긴 나의 문학. 김선주. 내 삶을 돌이켜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내 삶의 전반부는 부모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성장하며 학창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뒤에 결혼하여 가정주부로 살았던 시절이다. 내 삶의 후반부는 어느 날 느닷없이 한 편의 단편소설 당선으로 소설가로 등단하여 작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시절이라고 할 수 있다. 전반부와 후반부의 삶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이 확연하게 구분되어서 어느 것이 진정한 나인가 하고 스스로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 어린 시절부터 말이 없고 책만 좋아하던 나는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 경기여중과 경기여고에 합격하여 삶의 중요한 기초를 형성하는 사춘기 시절을 보냈다. 고교 시절부터 프랑스 문학과 언어에 흠뻑 매료되어 이화여대 불어불문학과를 선택하여 나의 진로를 결정하였다. 대학 졸업 후에 공부를 더 한다거나 사회에 진출하지 않고 당연한 수순처럼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나는 가정이라는 꽃밭을 가꾸기에 여념이 없었다. 문인이 되기 전에 내가 온실 속의 화초와 같았다면 문인이 되고 나서는 광야에 홀로 서서 세찬 비바람을 견디어내는 나무와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어떤 경우에도 아내와 어미로서의 역할을 우선하면서 창작의 고통을 오롯이 감내해야 하는 작가의 길은 몹시 고달프고 힘이 들었다. 글을 쓸 때나 다시 읽으며 수정할 때나 집중력의 경지에 몰입되어 시간의 흐름을 잊고 밤을 꼬박 새우기 예사였다. 사방이 적막한 밤 시간에야 창작의 혼이 나를 찾아오기 때문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소설 쓰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미련할 정도로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내 스스로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열기에 휩싸여 좀처럼 헤어나지 못한다. 나는 글이 안 풀릴 때의 고통을 이겨내고 어렵게 작품을 쓰고 나서 수없이 검토하면서 만족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끝없는 가슴앓이를 반복한다. 그렇게 미혹의 세계에 빠져서 살아온 작가 생활이 벌써 37년이 훌쩍 흘러가 버렸다. 돌이켜보면 아득하기도 하고 한순간에 지나버린 듯 생생하기도 하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와 소설을 좋아해서 밤이 새도록 책 속에 파묻혀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작가의 꿈을 꾸어본 적이 없다. 그저 재미있고 감성적인 글을 쓰면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글자의 향연에 마냥 심취했다. 나는 무한한 세계가 담겨있는 소설책 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펴며 온갖 공상을 해보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일이었다. 피아노, 기타, 가야금 등 음악 세계에 심취해서 연주가를 꿈꾸기도 했지만 소설의 세계에 담겨있는 무궁무진한 호기심과 재미만큼 나를 매혹시키지는 못했다. 세계 최첨단의 문학을 접하고 싶어서 불어불문학을 전공했지만 세계적인 문호들의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탄스럽고 위대해 보여서 감히 작가가 되리라는 기대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나는 오로지 독자로서 만족하고 행복했다. 지난날 백일장이나 잡지에 응모하여 여러 번 상을 받기도 했지만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도 소설책이 손에서 떠나지 않는 것으로 나의 문학에 대한 열정은 식을 줄을 몰랐다. 소설이 너무 좋아서 독서 모임인 줄 알고 간 곳에서 작가에 대한 치솟는 열망을 보면서 무척 낯설고 놀라웠다. 처음 접하는 광경에 내 가슴에도 잔물결이 일렁거렸다. 그래도 여전히 작가보다는 그저 그를 사랑하는 독자가 더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 무심히 바라보기만 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 해도 직업적이 되면 짊어져야 할 책임감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나는 가정 외에는 어떤 의무감도 갖지 않는 자유로움을 사랑했다. 나는 아마추어로 남아있기를 원했다. 하지만 먼저 등단한 분들이 나에게 소설 응모를 적극적으로 권했다. 처음에는 질색을 하며 거절했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강한 힘에 이끌려 급하게 단편소설을 써서 월간문학에 응모했고 당선과 동시에 소설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등단하여 소설가라는 이름을 어깨에 달면서부터 나의 제2의 삶이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때까지도 나의 본업은 주부였고 작가는 그냥 여벌이었다. 바쁜 남편과 아이들이 한창 커나가는 때라서 나보다는 자식들의 교육이 더 중요했다. 예술적인 개성이 강해서 피아니스트와 화가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세 딸과 더없이 소중한 아들의 뒷바라지로도 내일은 돌아볼 틈이 없었다. 하지만 점점 작가라는 중압감이 몰려와서 아이들이 잠든 시간에 시간을 쪼개고 쪼개며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문예지의 작품을 발표하면서부터 독자들과 평론가들의 매서운 눈초리 앞에 적나라한 실력이 맨 얼굴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소설을 발표할 때마다 누군지도 모르는 평론가의 예리한 평을 읽으며 나는 난생 처음 큰 보람과 함께 무거운 부담감에 휩싸였다. 어느 틈에 나는 흥분하여 작두 위에서 춤을 추는 무당처럼 열에 들떠서 밤을 하얗게 새우면서도 고달픈 줄 모르고 소설을 쓰게 되었다. 나의 내면에 그토록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도 처음 알았다. 나는 피멍이 드는 눈동자를 부릅뜨며 점점 글밭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그때부터 지난날의 내가 아닌 작가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 작가의 눈이란 무엇일까? 세상을 보다 깊고 넓게 그리고 멀리 보면서 표면보다 이면을 통찰해야 하는 제3의 눈이라고나 할까. 깊은 사고와 철학적인 깨달음 속에서 새롭게 보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편협했던 인생관도 변하고 돌을 닦듯이 글을 쓰는 사람들의 자세를 조금씩 닮아가기 시작했다. 문학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한 송이 꽃을 피워내야 하는 치열한 삶이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간 것이다. 문당 경력이 쌓이면서 이미 정해진 운명처럼 문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 전혀 상상조차 하지 않던 일이었다. 이대 동창문인회 회장을 비롯하여 한국문인협회 제25대 26대 소설분과 회장을 맡게 되었다. 국제팬 한국본부 주간에 이어 한국여성문학인회 이사장이라는 자리를 연달아 맡으면서 문학인들의 고통과 기쁨과 보람을 보다 직접적으로 함께하게 되었다. 한국문인협회 소설분과 회장을 8년 동안 하면서 실력 있는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하여 전국 직장인 신춘문예를 제정하였다. 그 일을 하기 위해 한국문화콘텐츠 21의 대표로서 운영위원들과 함께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해마다 소설, 시, 수필 부문의 작가들이 등단해서 활동하는 모습이 큰 보람이다. 하지만 소설분과 회장으로서 전국에 계시는 많은 소설가님들과 가까이 소통하며 살피지 못한 것이 못내 안타깝고 마음에 짐으로 남아있다. 등단작인 단편소설 갈증은 어쩌면 내 문학의 근원적인 의식세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급속히 변해가는 산업사회와 글로벌 시대에서 현대인들의 삶은 냉혹한 승부욕과 시기심과 상실감과 소외감이 더욱더 비정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갈증은 그 당시에는 별로 다루지 않았던 미국 발령을 받은 회사 주재원이 겪어내는 배타적인 의식의 갈등을 주제로 만든 소설이었다. 향수와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더라 등 여러 작품은 낯선 고장에서 서로 다른 풍습과 문화로 결코 동화되지 않는 이질적인 삶과 근원적인 외로움을 형상화했다. 그것이 곧 우리 현대인들이 겪는 갈등과 부조화의 첨예한 무대라고 생각했기에 나는 낯선 나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신나게 만들어내곤 했다. 유리벽 저쪽 잔인한 승부, 벚꽃은 바람에 흩날리고 세상에서 가장 먼 길 등은
치열한 경쟁과 승부욕에서 벌어지는 냉혹한 현실을 흥미로운 사건을 통해서 승자와 패자의 모습들을 그려낸 작품들이다. 이 소설들을 통해서 현실에서는 비록 패배하더라도 올바른 삶을 살아서 자신을 지킨 사람만이 진정으로 승리한 인간이라는 메시지를 소설로 역설하고 싶었다. 창작집 그대 뒤에서 꽃이다에는 오로지 벚꽃을 소재로 한 소설들로 채워졌다. 햇빛 찬란한 봄날의 환상적인 벚꽃의 만개를 보며 아무리 화려해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우리의 인생과 닮았다는 생각이 설핏 들었다. 그래서 벚꽃을 소재로 다양한 소설을 한 권 분량으로 쓰겠다는 생각으로 만든 소설집이다. 10편 이상의 중단편 속에서 제각각 다른 벚꽃에 대한 감성을 아낌없이 쏟아낼 수 있었다. 벚꽃 언어들의 비감한 축제, 한 벚꽃광 작가의 내면 풍경이라는 과분한 평을 읽으며 벚꽃 소설을 만든 나의 속마음을 살짝 들킨 기분이었다. 요나의 기억은 항상 신비롭고 궁금증을 유발하던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하루의 의식 세계를 형상화해 본 작품이다. 박제된 새는 운동권 학생으로 분신자살한 아들을 둔 아버지의 슬픔을 쓴 소설이다. 아들의 시신을 산에 뿌린 아버지가 죽은 산새들을 데려다 박제를 하며 아픔을 더욱 각인시키다가 종래에는 아들과 화해하는 이야기이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초가집을 주로 그리는 화가를 만나게 되었다. 자신의 방으로 안내한 그가 한 말이 내 가슴에 깊이 스며들어 잊을 수가 없었다. 한국 전쟁 때 황해도 일대에 9월산 유격부대가 있었는데 휴전이 되자 강제 해산되어 낡은 목선을 타고 남하하다가 130여 명이 그대로 바다에 수장이 되었다고 했다. 이것은 전사의 기록도 되지 않아서 몹시 안타깝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나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그들 유격대원들은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열혈 청년단 모임이었다. 애향심과 애국심으로 펄펄 뛰는 심장을 가진 젊은 그들이 속절없이 서해바다의 원혼이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그들의 죽음이 내 가슴속으로 스며들면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신들린 사람처럼 이야기를 만들었다. 남한도 북한도 갈 수 없는 비무장 바다에 있는 가상의 섬. 이념도 전쟁도 없는 따뜻한 인간에만 존재하는 이상의 섬. 천국의 섬 파라도를 만들어서 소설 무대로 설정했다. 그 당시 백령도에 주둔했던 미 사령부의 소위와 유격대장과 통역하는 순수하고 야성적인 여자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 비참한 한국전쟁을 사랑과 휴머니즘에 맞추어 보다 새롭고 신선한 각도로 조명해 보려고 노력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유신 시절이 없었다면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을 거라는 생각을 늘 하며 나는 몹시 안타까워하곤 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평가는 역사에 맡기고 그가 이 땅에서 가난을 몰아내고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은 높이 평가하고 싶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장기 집권과 독선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유신 선포에서 여실히 볼 수 있었다. 유신 말기를 살아가는 새 젊은이들을 등장시켜서 불꽃나무 상중하 세 권의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 당시 타오르는 불길처럼 솟구치는 열기에 가득 차서 거침없이 쓴 소설이었다. 그 소설은 발매 2주 만에 4쇄를 찍으며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방송국의 창사 특집 미니 시리즈로 선정되기도 했다. 조선조 500년을 통해서 당파 싸움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는 선조 때부터 숙종에 이르기까지라고 할 수 있다.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 분 세자들의 스승이었으며 네 분의 임금을 모신 우암 송시열은 노론의 영수이자 대단한 학자이고 정치가이다. 그 송시열에 대한 소설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나는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조선 왕조 실록에 3,000번 이상 거론된 사료와 송자대전 16권, 열여실 기술까지 준비하니 부피가 엄청났다. 나는 두문불출하고 자료 속에 파묻혔다. 눈이 아프고 그 시대의 복잡한 사연들이 머릿속에 뒤엉켜서 더없이 혼란스러웠다.
그 많은 자료들을 꼬지에 꿰듯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먼저 주제를 설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나는 서로 죽이고 죽이는 당쟁에 중점을 두지 않고 그분이 추구했던 선비정신에 초점을 맞추기로 설정했다. 주자하게 대가였던 그는 인간의 삶 중에서 정직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 83세에 사약을 받고 세상을 하직한 그분을 한 권의 소설로 소박하게 썼다는 의미로 송자소전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했다. 주위 분들의 많은 격려와 위로와 칭찬으로 그동안의 고충을 보상받은 것 같아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오랜 시간 나는 작품을 쓰는 것보다 문단의 대외적인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문득문득 허탈감이 몰려오곤 했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내가 소설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야 힘이 날 것만 같았다. 나는 불현듯 새벽에 일어나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내 평생 제대로 써보지 못한 사랑소설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다. 사랑소설은 정말 어려운 작업이 아닐 수 없다. 흥미롭고 적나라하게 쓰면 자칫 포르노나 삼류소설로 전락하고 너무 밋밋하고 구상하면 재미가 없다. 그러기에 사랑소설을 잘못 쓰면 자칫 소설가로서의 자질에 흠결이 되기도 한다. 나는 그 사이를 교묘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써내려갔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마침내 나는 미친 해바라기와 만나게 되었다. 미친 해바라기가 발간된 뒤에도 나는 동료 작가들과 주위에 선뜻 돌리지 못하고 망설였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만을 주제로 한 소설이 왠지 면구스럽기만 했다. 하지만 제일 좋아한 독자가 바로 동료 소설가들이었다. 그제야 비로소 가슴을 쓸어내리며 사랑소설의 중압감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장대한 희망은 한 여성 정치인의 삶을 쓴 소설이다. 같은 여성으로서 남성보다 빼어난 지도자의 길을 걸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써보았다. 천국의 섬 그리고 기침소리는 국제팬 한국본부 번역원에서 첫 번째 소설로 선정한 번역소설이다. 국제팬 가입 국가들에게 소개되었다는 것이 소설가로서 보람이라고 할 수 있다. 장편소설 함성은 한국전쟁에서 유격대장으로 살아온 남자의 평생을 그린 작품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작가로서 그들의 삶을 써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쓴 작품이다. 여태껏 소설가로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 의미에서 아득한 존재의 숨결이라는 에세이집을 발간했다. 그곳에는 소설로 승화되지 못한 나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별 의미가 없기에 문우들에게 돌리지 못하고 지금 서재에 쌓아놓고 있다. 나의 인생, 나의 문학을 말한다는 것이 너무나 거창하여 무척 쑥스럽고 면구스럽다. 이제 이 글을 쓰고 나니 문득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가라는 이름을 달고 가슴속에 깊숙이 묻혀있는 이야기들을 꺼내어 하나의 작품으로 형상화시키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 편의 작품을 탄생시킬 때마다 출산의 고통에 버금가는 과정을 겪으면서도 나는 매번 처절하고 뜨거운 숨을 내뿜는다. 앞으로 점점 더 진솔하게 삶의 깊은 켜속을 터득해가며 같은 고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문인들이 있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로지 좋은 소설과 시, 수필, 희곡 등을 쓰기 위해 밤낮으로 심혈을 기울이시는 작가님들께 깊은 존경을 보낸다.